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역사 두 번째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지난번에 설명해 드린 대동법에 이어서 이번에는 그 대동법에 대한 마무리 이야기와 비변사에 대한 이야기까지 조금 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배운 내용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은 뭐 한 30분 내내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였지만 결과적으로 대동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드렸던 것 같아요. 대동법이란 세금을 내는 제도를 바꾼 거예요. 조세, 공납, 역이라고 하는 세 가지 세금 중에서 공납에 부과되는 세금, 특산품이라고 하는 그 세금이 문제가 많았었다고 했었죠. 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특산품이 아닌 쌀을 대신 세금으로 내게 하였다. 그렇게 되면서 방납의 폐단, 다시 말해서 세금을 납부하는데 방해하는 상인들, 그 다음에 세금에 덧붙여서 돈을 더 받는 탐관오리들이 이득을 취하고 세금을 갈취하는 것을 막는 그러한 훌륭한 법안이 바로 대동법이다라는 것까지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대동법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조선 후기에 경제 발전과 연계가 되는지, 상업의 발전과 연계가 되는지 거기까지는 설명해 드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내용들 이어서 조금 더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조선 후기에는 커다란 정치적으로는 왕권과 신하의 권한이 조정이 좀 생긴다. 신하의 권한이 좀 강해진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경제적으로는 상업이 발달하게 되었다. 그 상업의 발달의 중심에 대동법이 있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먼저 대동법. 자, 매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빨간색으로 쓰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조금 더 해드리자고 한다면, 자, 특산품을 내던 것을 쌀로 대체하였다. 이로 인해서 백성들의 세금을 납부하는 부담이 줄어들었고, 뭐 내야 될 만큼만 딱 내는 거니까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토지 한 결당 사두, 토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고 토지가 적으면 적을수록 세금을 적게 내다 보니, 그 다음에 쌀은 전국적으로 쌀값이 비슷할 수밖에 없고 모든 백성들이 농업 종사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선의 90% 이상의 직업군이 어쨌든 농업이에요. 그러다 보니 내가 생산하는 것, 내가 맨날 해먹는 논밭에서 나오는 그 생산물로 세금을 내다 보니 그닥 부담이 많이 적어지겠죠. 뭐 그런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중간에 폭리를 취하고 있었던 방납, 납부를 방해하는 상인들, 그 다음에 세금을 더욱더 걷어갔었던 탐관오리들, 어, 세금을 걷어가는 사또, 수령이 있었다고 그랬었죠. 이 사람들에게 들어가던 세금이 정확하게 국가로 다시 들어가게 되면서 국가의 재정이 튼튼해졌다. 요거 한 번만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어, 자, 이게 어떻게 또 경제적으로 상호의 발달과 연관되는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배운 내용 복습을 했고 지금까지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국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전까지는 전국에서 국가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다 받아왔어. 근데 이제 이러한 물건들을 쌀로 받다 보니까 물건을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포만 나게 왕이 직접 물건 구매하러 전국을 돌아다닐 수는 당연히 없는 거겠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당연히 국가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구매하기 위해서 대신 구매를 해주는 어, 상인과 접촉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상인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공인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음. 국가의 물건을 대신 사주는, 국가에서 필요한, 예를 들어서 뭐 책상이 필요할 수도 있고 과일이 필요할 수도 있고 의자가 필요할 수도 있고 무기가 필요할 수도 있고 화약이 필요할 수 있겠죠. 이러한 것들을 국가를 대신해서 사주는 공인이라고 하는 상인들이 등장하게 돼요. 국가는요, 이 사람들에게 자신이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서 막대한 세금을 이 사람들한테 대금으로 주는 거예요.
당연히 이 공인은 전국을 돌면서 국가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구매하러 돌아다니게 될 겁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거대 자본을 통해서 거대한 상인이 등장했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커다란 변화가 생겼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공인들도 물건을 계속 사고 국가에다 바치다 보니까 좀 더 영리해지는 방법, 좀 더 편안한 방법, 그리고 좀 더 이득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겠죠. 내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물건을 사오다 보면은 결국 유통비, 운반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자, 그래서 공인들은 굳이 내가 다른 데 가서 비용을 지불하고 그 다음에 유통까지 책임지고 그러기 귀찮은 거야. 그래서 이 공인들이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느냐, 일종의 간의 수공업을 하는, 쉽게 이야기하면 손으로 만드는 공장 같은 걸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뭐 책상이 필요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내가 책상을 만들기 위해서 책상이 유명한 지역에 가서 물건을 직접 사오는 방법도 있겠지만,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내가 책상을 만드는 수공업자들을 모아서 공장을 차리고, 그리고 여기에서 만들어서 국가에다가 갖다 주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거대 자본과 그 다음에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 노동자가 관계가 생기게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점차 늘어나게 되면서 조선은 예전보다는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조선의 사극에서 보시면은요, 물건을 사고 파는 모습보다는 물건을 만드는 모습을 많이 볼 거예요. 아마 선생님 오프라인 수업 중에 얘기했던 것 중 하나가 있는데, 집신을 사는 모습보다는 집신을 집에서 꼬아서 신지, 그렇게 물건을 구매할 만한 장소와 그런 시장이 개발되지 않았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특히 조선 전기에는. 그런데 이제부터는 막대한 자본을 가지고 많은 물건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생겨났고, 그 다음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보니까 판매를 해야 되겠죠. 분명히 남는 물건이 생길 거예요. 국가에다 납품하고도 분명히 남는 물건이 생길 거예요. 그럼 이러한 남는 물건을 어떻게 하고 싶으냐? 팔고 싶어요. 당연히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게 될까요? 시장이 필요하게 되겠죠? 어. 그러면서 이제 5일장, 7일장, 뭐 한 달에 한 번씩 열리게 되는 장이 열리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시장이 형성되면은 문제는 뭐냐면, 음, 물건을 내가 매번 이 안으로 들고 다닐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조선 전기에는요, 일반적으로 물물 교환의 형태가 더 많았다고 보시는 게 좋아요. 아직 화폐의 활용도가 높지도 않았고 화폐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러분 옷감 있죠, 옷감. 옷감으로 화폐를 대신한다든지 쌀로 화폐를 대신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책상, 의자, 과일, 꾸러미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들고 와서 시장에다 팔고 또 못 팔면 다시 들고 와서 5일 뒤에 다시 팔고 이러기에는 너무 번거롭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뭐가 필요하다는 걸 사람들이 느끼게 되었느냐? 이런 물건을 직접 들고 가지 않고 드디어 뭐가 필요하다고 하는 걸 느끼게 되냐면 화폐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겠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엽전 있죠? 이렇게 생긴 가운데 네모난 구멍이 뻥 뚫린, 어이구 이거 무너졌네. 큰일 날 뻔했다. 자, 우리는 조정을 좀 하고 다시 할게요. 이러한 화폐의 이름을 상평통보라고 이야기해요.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 뭐 동전하면은 가장 유명한 게 상평통보니까 많이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상평통포 같은 경우가 유통된 것은 조선시대에 만들어지긴 해요. 전기에도 있었으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닥 신뢰감이 없었어. 뭘 믿고 이게 이 상평통보 하나에 이 동전의 가치에다가 뭘 믿고 내가 신뢰할 수 있느냐. 근데 조선 후기에는 어찌되었든 간에 이렇게 시장이 형성되면서 화폐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 상평통보가 유통되게 되었다라는 것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예전에는 물물 거래를 하는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뭐가 거래가 되나요? 상품과 화폐가 교환이 되죠.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품 화폐 경제. 예전에 단순하게 물물 교환을 하는 모습에서 이제 어느 단계로 넘어가게 되었다. 상품 화폐 경제 단계로 넘어가게 되었다. 우리에게도 상공업이 성장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여기에 선생님이 조금 더 추가해서 설명해 드릴 내용은 어쨌든 국가에 부가 쌓이려면 농업만으로는 불가능해요. 상공업이 발달을 해야지 국가에 부가 쌓이고 축적이 되고 그러한 것들을 발달로 국가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겠죠. 네,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건데, 자, 여기에 한 가지 더, 이건 좀 추가로 하나 더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이 뭐냐면, 모내기법의 발달도 이러한 상품화폐 경제 발달에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는데 조금 더 가속화를 시켰다고 할까? 그래서 이것도 좀 하나 더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모내기법은 뭔지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흔히 여름에 보시면은 이런 모판에다가 벼 있죠? 벼가 아직 어린 모를 모판에다가 이렇게 따로 심어요. 찰랑찰랑 물이 넘치는 모판에다 따로 심었다가 이게 잘 자라면은 직접 이 자란 모를 어디에다가 논에다가 이렇게 직접 심는 거. 우린 이것을 모내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모내기법 이전에는 어떤 쌀을 생산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었냐면 직파법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직파법, 뭐 어렵게 써 있긴 하지만 뭐 직접 씨를 뿌린다라는 거예요. 그냥 땅에다가 씨앗을 뿌리는 게 직파법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직파법과 모내기법 중에서 어느 게 더 쌀의 생산량이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뭐 당연히 모내기법이겠죠. 우리는 지금도 모내기법을 활용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모내기법이 적게는 1.5배에서 2배부터 많게는 뭐 한 3배까지도 직파법보다는 훨씬 더 생산량이 많다고 해요. 그런데 이 모내기법이 언제 유행하게 되느냐? 이 모내기법도 조선 후기에 또 유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조선 전기에는 모내기법이 없었느냐? 아니요, 존재했습니다. 실제로 모내기법이 우리나라에 전파된 것은 고려 때부터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근데 선생님 왜 모내기법이 고려 때부터 만들어졌는데 왜 조선 후기에 와서 유행을 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된다면 국가에서 금지했어요. 음. 너희들 직파법으로 해야 돼. 모내기법은 안 되라고 국가에서 지정을 해놨었습니다. 이제 문득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게 당연히 생산력이 높은 모내기법을 하는 게 국가 입장에서도 좋을 것 같은데 왜 모내기법을 금지했을까? 여러분들 모내기 하는 모습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모내기법을 할 때에는 가끔 뭐 여러분들 농번기나 이렇게 있을 때 여름철에 농사 짓는 모습 TV에서 보여주기도 하는데 그때 보시면은 항상 논밭에 물이 찰랑찰랑 차 있어야 돼요. 이 이야기인 즉슨 어떤 얘기냐면 수리시설, 물을 끌어다 쓸 수 있는 기술이 굉장히 발달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내기법은요, 약간 도박성이 좀 짙어요. 성공하면은 2배, 3배까지도 직파법보다는 많이 생산할 수 있는데 만약에 흉작이 든다. 이 직파법 같은 경우는 생산량이 적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뿌려두면은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자연재해가 있거나 아니면은 가뭄이 든다 하더라도 피해는 있으나 기본적인 생산량은 보장이 돼요. 그런데 이 모내기법은 만약에 비가 안 온다. 그러면 그 한 해 농사를 완전 다 쫄딱 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 국가 입장에서는 아무리 생산력이 높다고 하지만 좀 더 안정적인 직파법을 요구했었고요. 근데 사람 마음이란 게 또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이 농민이라고 생각해봐요. 내가 이거 한 방 성공하면 2배, 3배 이상 생산량이 늘어나고 내 재산이 이렇게 늘어나는 건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모내기법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연구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뭐 저수지라든지 보라든지 이런 수리 시설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개발되게 되면서 이 모내기법이 조선 후기에는 보편화돼요. 자, 그럼 이 모내기법이 보편화되면 또 어떤 효과가 생기느냐? 부자 농부가 생기고요. 가난한 농부가 생기기도 해요. 혹은 소작농이라고 해서 땅이 없이 부자 농부의 논밭에서 일을 대신 해주는 거예요. 자, 생산량이 늘어났고 내가 돈이 많이 생겼습니다. 당연히 농민들은 이 돈으로 뭘 하게 될까요? 땅을 많이 사겠죠. 음. 자, 그럼 땅을 많이 사게 된다면 어쨌건 땅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땅이 줄어드는 사람이 있거나 땅이 없어지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럼 이 땅이 없어지는 사람들은 부자 농부의 농장에서 소작농으로 대신 일을 해주고 소작료를 받거나 아니면은 아예 일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경우가 생기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일자리가 없어지게 되거나 가난한 농부들은 그러면 뭘 해야 될까? 돈이 없으니까. 다른 부업을 찾아가야겠죠. 그래서 어디로 내려가느냐? 바로 요 수공업을 하는 곳으로 내려가게 돼요. 이렇게. 농사만 짓던 농민들이 일자리가 없어지게 되자 서울 경기 지방으로 올라가서 이러한 공업을 하는 곳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당연히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수공업자들은 어쨌건 전부 다 뭘로 손으로 노동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바로 여기에서 채워지기도 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점점 부자인 사람들이 생기고 상공업을 통해서 또 점점 부자인 사람들이 생기고 자, 이러면서 또 어떤 사회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되느냐?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내가 경제적으로 만족스럽고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어. 그 다음엔 여러분들이 무엇을 요구하느냐?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을 분명히 요구하게 될 수가 있어요. 돈은 많아지니까 어떻게 하고 싶어? 나의 명예도 가지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평민들이나 혹은 돈이 많은 노비들, 에이 선생님 어떻게 노비가 돈이 있을 수 있어요? 라고 하지만 실제로 농사를 짓는 노비가 돈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노비는 뭐 어느 양반 집안에 소속되어 있는 노비만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집 밖에서 따로 살고 있는 노비도 존재한다라는 거 그냥 참고삼아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이 노비들도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이 생겼어. 농민들도 열심히 해서 돈이 생겼어. 그럼 이 사람들은 명예를 사고 싶어져요. 자, 그런데 때마침 임진왜란이 있었죠. 병자호란이 있었죠. 조선의 경제가 휘청거렸습니다. 국가에서는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뭘 발행하기 시작하느냐? 공명첩이라고 하는 족보책을 판매하기 시작해요. 이 공명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이름이 비어있는 족보란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돈 주고 양반관직을 산다라는 거죠. 납속책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쌀을 납부하면은 면천을 시켜준다. 천민에서 평민으로 올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양반들은 사실 이런 거 좀 싫어했을 거야. 왜냐하면은 어제까지만 해도 개똥이 뭐 돌쇠 이렇게 부르는 애들이 갑자기 김 누구누구 이 누구누구 아무개 성을 받으면서 나랑 똑같은 대접을 받는 거 굉장히 싫었을 거예요. 하지만 국가 입장에서는 야 그런 것보다 지금 당장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어떻게든 재원을 구해야 됐었겠죠. 그래서 이 공명첩 그리고 납도책을 마구마구 발산하면서 신분사회가 굉장히 동요가 돼요. 다시 말해서 양반과 평민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요. 여러분 나중에 그 신분제가 폐지되는 게 이제 가부개혁되거든. 1895년 그 직전까지 여러분들 양반의 수가 거의 인구의 80% 정도가 되었다고 할 정도로 점점 양반의 수가 늘어날 거예요. 평민의 수 늘어나고요. 자, 그럼 하나 더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이렇게 부자가 많아지고요. 평민들도 많아지고 돈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럼 이 사람들의 또 어떤 걸 요구하게 되느냐? 이제 문화적인 욕구를 또 채워줘야 되겠죠? 내가 이제 양반도 되었어. 근데 돈도 많어. 근데 아직 과거에는 오르지 못했어. 하지만 나는 교양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그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선택한 게 바로 문화를 수용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 전기에는 여러분들 알고 있죠? 이렇게 막 매난국죽, 뭐 꽃 끓이고 막
풍경화 그리고 음, 난초 이렇게 예쁘게 그리는 거 서예 글씨 막 이런 것만 존재했는데 우리 조선 후기에는요 풍속화라고 하는 것들이 등장해요. 음, 뭐 고결하고 도도한 양반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겠지만 신분이 높아진 돈 많은 평민들, 신분이 높아진 돈 많은 뭐 새롭게 양반으로 편입된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문화를 수용하고 싶어요. 그래서 등장한 것들, 그러한 것들의 수요에 맞춰 등장한 것들이 바로 풍속화예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김홍도나 신윤복 이런 사람들이 그린 그림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잠깐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거 보이시죠? 요거 신윤복의 미인도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자, 다음으로는 김홍도의 씨름도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자, 이렇게 조선 후기의 그림을 보시면 느낌이 확 올 거예요. 자, 그럼 조선 전기의 뭐 그림들을 보면은 전부 다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자, 딱 보더라도 뭔가 선비들이 어울릴 만한 그런 그림이었죠. 자, 그런데 신윤복의 그림이라든지 김홍도의 그림 같은 이러한 변화도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적으로 봤을 때 문화의 소비자가 예전에는 단순하게 양반층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평민층까지 돈 많은 상인들까지 이렇게 넓혀지게 되면서 다양한 문화가 발달하게 되었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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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겠지만 사실은 여기까지 모르셔도 됩니다. 자, 다만 여러분들은 뭐만 기억하시면 좋으시냐면 대동법, 특산품을 쌀로 내었다, 백성들의 삶이 편해지고 세금이 안정적으로 거쳤다. 하지만 이 결과를 통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뭐가 발달하게 되었다?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되었다. 잘 모르겠으면 상업이 발달하게 되었다라는 것까지 연결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대동법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가 되었고요. 자, 이제 다음으로 이어서 조선 후기의 변화, 이제 비변사에 대한 이야기를 정치적인 변화, 비변사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해 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까지 생각해 보면은 지금 제도에 대한 이야기만 쭉 하고 있거든요. 사실 선생님은 이런 제도로 설명하는 거 그닥 좋아하지 않고 여러분들도 되게 힘들어하고 듣는 거 버거워하는 거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조선 후기라고 하는 변화된 이 시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정도는 그래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이 제도에 대한 언급을 한 번도 하지 않았으나 이번에 한번 말씀드리고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들을 알아두시면은 조선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사실은 고려 역시도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이름만 조금씩 바뀌어 있을 뿐이죠. 그 정도 여러분들이 고려의 제도까지도 배우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확실하게 공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만 칠판 지우고 이어서 조금 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이제 다 했고요. 이제 다음으로 이어서 이제 비변사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어, 이 비변사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조선의 정치 시스템의 변화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했다시피 왕권이 약화되고 특징은 신하의 힘이 세졌다. 그러면서 왕이 자꾸 신하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 원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존엄 그 자체여야 하나 왕이 왕 스스로 내가 신하들에게 왕임을 존재를 인정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전개가 될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떤 변화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가? 자,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바로 이 비변사라고 하는 특별한 기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변사는요,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해 드리긴 했는데요. 건물 이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무슨 부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여기가 경복궁이고 여기가 창덕궁이면은 여기쯤에 있었던 비변사라고 하는 부서가 존재했었습니다. 근데 원래 비변사는 처음부터 있었던 기관이 아니에요. 갑자기 임시로 잠깐 생겨났었던 기관이었습니다. 자, 근데 왜 이게 조선 후기까지 쭉 이어지게 되는지도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조선은요, 의정부와 여기에 의정부라고 하는 건물이 있어요. 저기 의정부 부대찌개 유명한 그 의정부가 아니라 회의기구, 부서 이름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아래에 쭉 어떻게 되느냐? 이조, 호조, 예, 병, 형, 공 이라고 하는 6개의 건물이 쫙쫙쫙쫙쫙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것도 한번 선생님이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긴 했었는데 각각의 역할은 이 이주에서 하는 역할은 국가의 업무예요. 인사권, 뭐 인사과라고 하는 게 좋게 사람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 어디에다 관리를 임명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고요. 호조는요, 지금으로 치면은 약간 재정기획부 느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돈 관리, 재정기획부. 예부는요, 교육과 외교를 담당하는 부서였고요. 병부는 딱 봐도 느낌이 있겠죠? 지금으로 치면은 국방부 정도 생각하시면 맞을 거예요. 형부는 형벌, 법률, 뭐 이런 것들. 공조는 지금으로 치면은 뭐 도로 교통, 건설, 뭐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부서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각 부서에는 장관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걸 누구누구 판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도 지금도 보면 국방부 장관, 교육과 기술부 장관, 뭐 여성가족부 장관 이렇게 장관들이 있죠. 각 부서의 장관들과 그 아래에 여러 부서원들이 쭉쭉쭉쭉 존재합니다. 플러스 알파 이들을 대표하는 이들이 최종적으로 결재를 맡아야 되는 사람들은 의정부에서 근무하는 죄송합니다.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들은 지금으로 치면 이제 뭐 총리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선생님, 그때 얘기했었던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던 3사는 어디에 있었나요? 3사는 여러분들 경복궁 안에 건물이 있었습니다. 뭐 이거 이외에도 뭐 춘추관이라는 역사 기록하는 부서 있죠. 이런 것들도 경복궁 안에 존재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걸외 각사라고도 이야기하고요. 걸내 각사. 그러니까 걸 안과 걸 밖에 각각 부서들이 존재하였습니다. 궁궐 안쪽 밖으로. 자, 이걸 왜 설명해 드리느냐? 이 비변사를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는 어쨌든 통합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머릿속에는 대략적으로 담겨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한번 듣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설명해 드린 것 뿐이에요. 어, 원래는 요것만 있었는데 비변사가 갑자기 생겨난 거예요. 음. 원래는 없어서 비변사. 그럼 이 비변사가 언제 생겨난 거냐면
중종 때 삼포외란이라고 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저기 부산 쪽 있죠? 세계의 항구에서 왜구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갑작스런 기습을 당한 거예요. 우리는 한 200여 년 가까이 전쟁이 없었다가 갑자기 지금 전쟁이 터진 거죠? 그것도 기습을 당한 거예요.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부서가 비변사예요.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전쟁, 뭔가 급하게 생겨난 비상시에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었다. 그게 바로 비변사예요. 이 비변사의 뜻 자체가 뭐냐면 준비하는 기관, 변방을 준비하는 부서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비변사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게 되느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모여요. 그리고 이호, 예병, 형, 공조 빼고 이 중요한 5부서의 장관들, 판서라고 하죠. 장관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원들과 의견을 나눌 거 없이 자기들끼리 빨리빨리 결정해서 결과를 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삼포회란이 일어났습니다. 삼포회란이 일어났으니까 이걸 어떻게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서 회의하고 여기서 회의하고 여기서 회의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각 부서의 중요한 장관들과 영좌 우의정들만 모여서 어떻게 한다? 빨리빨리 해결을 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비변사라고 하는 곳이에요. 에이 선생님 그냥 병부에서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왜 시간이 많이 걸리냐면은 뭐 왜구가 쳐들어왔습니다. 왜구가 쳐들어왔을 때 당연히 병사를 모으는 것은 병부에서 해야 되는 일이겠죠. 뭐 병사 뭐 1만을 모아야겠고요. 보병 1만을 모으고 예를 들어서 뭐 기병 2천을 모아야겠습니다라고 국방부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전쟁은 이걸로 끝나나요? 아니죠.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겠죠. 얼마만큼의 식량과 얼마만큼의 월급도 당연히 줘야 되는 것들이고 군대가 들어가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들을 어디에서 계산하느냐 또 호주에서 막 계산을 해봐야겠고 따져볼 거 이게 맞니 틀리니 야 우리 12,000명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회의도 해야 되겠죠. 여기서 끝날까요? 아니죠. 너희들 우리나라한테 왜 쳐들어왔어? 라고 외교적으로 먼저 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자 예부에서도 관여를 하겠죠. 그 다음에 장군을 누굴 뽑을 것이며 그 장군을 어디에다 배치할 것이며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 것이며 이런 것들을 또 어디서 해? 인사과에서 회의해야 되겠죠. 그것만 할까요? 또 전쟁을 치르다 보면은 건물을 쌓을 수도 있고 거기에 마땅한 뭐 성을 지어야 될 수도 있고 그러면은 뭐가 필요해요? 또 공부해서 또 회의해야 되겠죠. 이 회의한 내용이 어디로 가서 여기 의정부에 가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최종적으로 판단을 한 다음에 그 내용을 누구한테 보고할까요? 경복궁에 있는 왕에게 보고하는 게 이 조선의 기본적인 시스템이에요. 우리도 지금 거의 이런 시스템과 비슷하게 진행이 되죠. 근데 이러한 것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거예요. 합리적이고 정확할 수 있으나 시간이 오래 걸려요. 어. 이 삼포외란처럼 갑자기 왜구들이 기습을 했어. 이럴 때 이거 다 회의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 다 지나고 전쟁 다 끝나겠죠. 그래서 이런 비상시에는 평상시에는 각자 알아서 하나 이 비상시에는 급하게 힘이 센 각 장관들 몇 명만 모여서 어디에 모여서 이 비변사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결정하고 자기들끼리 결과를 내자라는 게 비변사라고 하는 기관입니다. 그럼 이 삼포회란이 끝나면 이 비변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모여야 될까요? 모이지 말아야 될까요? 당연히 모이지 말아야 되겠죠? 근데 희한한 일이 생기네요. 조선은 전쟁이 끊이지 않게 되었죠. 언제부터? 임진왜란 때부터. 자, 임진왜란 7년 정도 전쟁이 쭉 이어졌죠. 그동안 비변사가 계속 존재했습니다. 자, 그 직후에 이괄해난 터졌죠. 정묘호란 터졌죠. 병자호란 터졌죠. 끊임없이 전쟁이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약 100여 년에 걸쳐서. 정확히 말하면 한 7, 80년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에 걸쳐서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다 보니까 이 비변사가 원래는 잠깐만 모였다가 해산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계속 여기 모여서 자기들끼리만 회의하는 거예요.
원래는 임시기구였던 비변사가 어느샌가 항상 존재하는 기구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웬만한 결정들은 사람들이 여기서 다 내버리는 거야. 에이 선생님, 그럼 이조의 나머지 부서원들은, 호조의 나머지 부서원들은, 예조의 나머지 부서원들은 뭐 할까요? 맞아요. 하는 게 없죠. 하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몇몇의 장관과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이 국가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비변사에 포함된 사람들을 볼까요? 인사, 사람 뽑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 돈 관리하죠. 교육과 외교 담당하고 있죠. 국방 담당하죠. 법률 담당하죠. 그 다음에 총리 껴있죠. 다시 말해서 군사, 외교, 교육, 인사, 또 뭐가 있을까? 뭐 법률, 이러한 것들을 신하들이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중요한 거 하나. 문제는 뭐 서로 비슷하게 권력을 나눠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붕당이라고 하는 개념 알고 있죠. 동인과 서인 이렇게 나눠진 거 알고 있어요. 나중에 동인이 또 분리되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서인이 이 비변사를 완벽하게 장악하게 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은 군사, 외교, 교육, 인사, 재정 다 가지고 있는 거지. 권력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독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인이든 서인이든 간에 이 비변사를 차지하고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럼 이 비변사를 차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느냐? 바로 홍문관이라고 하는 부서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 홍문관 뭐 하는 부서인지 기억이 날까요? 언론을 담당하는 거라 그랬죠. 비판하고 잘못된 것들을 고발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언론 3사, 홍문관, 사헌부, 사관원. 우리 이것을 통틀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언론 3사라고 했었던 거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이 언론 3사를 장악하면 뭐가 가능하느냐? 예를 들어 설명해 드려보겠습니다. 서인이 언론 3사를 장악하였어요. 언론 3사를 장악하면은 막 비판해서 동인들을 비변사에서 쫓아낼 거예요. 그럼 이 비변사에는 누구만 가득 차 있어? 서인들만 가득 차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뭘 독점하게 되는 거야? 돈, 군사, 외교, 교육, 인사, 언론까지 전부 다 장악하게 되네요. 왕자리를 제외한 모든 자리들을 하나의 정당이 독점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왕의 권한을 위협할 수도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왕을 2번이나 갈아치웠죠. 신하들이.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중종반정, 인조반정. 왕이 못나고 왕이 잘못되었으면 어떻게 신하가 갈아치울 수 있었어. 근데 플러스 알파 이러한 막강한 권력을 하나의 정당이 독점하게 되었다. 와, 그럼 왕 입장에서는 어때?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내가 혹여나 명분을 잃거나 헛짓거리를 하게 되어서 민심을 잃게 되면 신하들이 언제든지 이 권한을 바탕으로 뒤집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변사라고 하는 부서가 원래는 임시기구였으나 항상 존재하는 상설기구가 되면서 신하들의 권한이 세졌다. 그러면서 이 신하들이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진 다음에 이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권력 다툼을 많이 하게 된다. 그럼 왕들은 고심을 하겠지. 이것을 독점하게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왕의 입장에서는 이 비변사를 하나의 정당이 다 독점하려고, 예를 들어 서인이 독점하려고 해서 그럼 확 뒤집어 엎어버린다든지, 그래서 동인이 잡으려고 했으면 다시 서인으로 뒤집어 엎어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든, 아니면 이 비변사라고 하는 공간에 동인과 서인이 골고루 등용할 수 있게 하든, 아니면 아예 비변사를 없애버리든 선택을 해야 돼요. 이제 조선 후기에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게 될 겁니다. 자, 요 정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왕권이 약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참고 삼아서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가끔 시험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언급까지는 해드릴게요. 이 언론 3사를 뽑는 기관은 어디에서 뽑는 거냐? 바로 요 2조에서 뽑아요. 2조의 부서 중에서
전랑이라고 하는 관직이 있습니다. 이 전랑이라고 하는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누굴 뽑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3사의 관원들을 뽑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2조에 있는 이 전랑이라고 하는 관직을 차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할 겁니다. 동인이든 서인이든 간에. 왜? 이 3사를 차지하게 되면은 만약에 서인이 차지하게 되면은 비판해서 누굴 쫓아낼 수 있다? 동인을 쫓아낼 수 있었겠죠? 그럼 동인을 쫓아내게 된다면 서인이 어디를 차지할 수 있어요? 비변사를 독점할 수 있게 되죠. 막강한 권한을 차지하게 된다라는 거. 자, 이렇게 되면서 신하의 힘이 비대해졌다. 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비대해진 신하의 힘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어루고 달랠 것인가, 뒤집어 엎어버릴 것인가, 아예 없애버릴 것인가,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배우게 될 거예요. 사실 없애면 제일 간단하죠.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예요. 근데 이 간단한 문제를 한 200여 년간 해내지 못해요. 그리고 나서 누가 이러한 결단을 내리느냐?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나중에 배우게 될 내용이죠. 이제 2권의 내용에서 배우게 될 인물이긴 한데 흥선대원군이 등장하면서 비변사는 그제서야 사라지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비변사라고 하는 기관이 생기면서 임시기관이 항상 존재하는 상설기관으로 생기면서 신하들의 권한이 세졌다. 이 비변사를 하나의 정당, 서인이든 동인이든 남인이든 북인이든 간에 하나의 정당이 독점하게 되면서 권력이 어떻게 됐다? 신하의 힘이 세졌다. 군사, 외교, 교육, 재정, 인사, 언론 다 독점하게 된다. 나중에는 왕의 부인 있죠. 왕비 정하는 것도 이 비변사에서 다 정해요. 이런 거 원래 예부에서 하는 거였거든. 이런 것도 필요 없어. 그냥 여기서 다 해버려. 권력이 독점이 심해지게 되겠죠. 어, 일단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역사 이야기들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는 조금 어렵긴 했지만 이론에 대한 내용들 설명해 드려 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 다음에 또 설명해 드릴게요.